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 1심 무죄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혐의는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반대 인물과 단체에 대한 사찰 문건들이 공개됐는데 문건 상단에는 박 시장의 당시 직위였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시장은 12차례에 걸쳐 사찰을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발언으로 표심을 왜곡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핵심 문건들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문건들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됐지만 내부 결제가 끝난 문건으로도 보이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과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이 무죄의 주된 이유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한 판단이고요. 박 시장을 고발했던 환경, 시민사회 단체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죠? 네. 우선 판단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좀 무겁게 시정 활동을 하셨다면 이제는 좀 가볍게 동력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박형준 시장 1심 선고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법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재판들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와 재판 과정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도 무죄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의의가 있었던 과정이 아니고 정말 정치 세력의 박형준 시장 흔들기 공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명확한 검증이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판단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사실 가덕신공항이나 월드엑스포, 메가시티에 대한 게 국민의힘 당 내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병수 전 시장님께서는 김해공항 확장을 얘기를 하셨고, 또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경남과 울산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해결하실지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존중한다라는 입장문을 1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진정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입장문을 잘 살펴보면요. 검찰에서는 부실한 수사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봐주기 재판을 했다는 게 의심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입장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을 하면 존중을 하는 것이고 의심을 하면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봐주기 재판을 의심은 하지만 존중한다라는 입장문 자체는 굉장히 언어 도단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구태적인 입장이 지금 부산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못 받는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장문을 낼 때도 좀 상식선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런 입장들을 내주면 민주당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입장문 얘기가 나왔는데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누가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문건은 존재를 했고, 그 문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기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거나 이 부분으로 다시 리스크를 만드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행동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실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웃음이 좀 그리고 저희 아까 가덕신공항 이야기가 나왔는데 22일 국토부에서 13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또 영역 수익약 예산을 가덕신공항에 투입할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부산과 관련된 공약들을 쭉 살펴보면 사는 이전 그리고 가덕 신공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같은 공약들이 대선 당시에 있었는데 사는 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지금 대통령의 정책 기조만 보더라도 가덕 신공항 또 앞으로 조기에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하면은 민주당이 할 말도 또 있잖아요. 네, 가덕 신공항은 뭐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지금 사타 면제와 예타 면제까지 다 이루어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엑스포 이전에 가덕 신공항이 준공될 수 있는 2029년 조기 준공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서 좋습니다만 조기 준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 그 미온적인 태도 이런 부분도 박형준 시장께서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문을 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약간 엉뚱할 수는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할까요? 부산시장 건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거나 한 것은 없는데 판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기소 여부와 다르게 이제 좀 따로 떨어져서 이 박형준 시장의 시정 활동에 저희는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의 정치권의 좀 그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로부터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또 중앙에 협력을 많이 구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권리당원의 실체적 참여를 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저성숙은 부산민주당 내 파벌과 인맥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선임 분이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국회 내에서도 다선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는 좀 내려놓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선이 맡으신 거는 또 한 번 다음 총선에 나가시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지금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선수가 높은 우리 국회의원이 스스로 아주 험한 임무를 받아들였다라고 네네. 저는 진단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정치적인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음 행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경태 시당위원장 스스로 아마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선 대 0선. 예, 일단 서론적인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서은숙 시당위원장의 선출 자체가 좀 수평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그리고 좀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그리고 좀 개혁 성향의 당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민주당으로서의 면모를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도 계신데 왜 네.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각자 지금 하반기 상임위원회도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국회 하반기 업무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의 현안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과제 수준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월드 엑스포나 메가시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당위원장은 원외 인사가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지현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세 분의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신 이유를 아주 이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원외 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부산시의회 의장 신상혜 그렇죠. 의장께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경선을 해서 이기더라도 본전이고 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조경태 위원장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당위원장직을 수행하시게 됐다 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승적인 차원보다는 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출마를 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이 있었겠죠. 그 원내 인사께서 하시는 것이 룰이었는데 신상혜 전 의장님께서 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해도 만약에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그 수직적이고 좀 서열적인 그런 측면으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혁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까지 도전을 했었던 분이 없으셨는데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저희 세 분의 국회의원 분들의 생각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선거 얘기가 사실은 보시는 분이나 들으시는 분이나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선거가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총선, 벌써 이제 총선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건지 부산시당이 어느 분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은숙 시당위원장님께서 선출되신 것만 봐도 이제 민주당은 다양성이 있고 혁신이 있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서 부산 민생을 해결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민주당스럽게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도 더해가면서 유능한 모습으로 시민분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를 키워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국민들과 약속하셨던 대형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총선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또 총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장 군수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선출직 시의원들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부산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대중교통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등 7대 공공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업계에 2,0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산시의 이번 1차 추경 규모는 1조 4,6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관련 지원금에도 3천억 원을 편성해 치료와 검사, 키트 구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자금에 활용합니다.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해 시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긴축 재정을 예고하면서 부산시도 내년에는 재정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방채는 줄여나가겠다고 부산시는 덧붙였습니다. 역대 최대 추경, 사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금 너무 함부로 쓴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 잘 쓸 것 같습니까? 왜 추경의 전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사안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분명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경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좀 보시면 이제 그 부분들에서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이야기를 하는 예산 집행 편성 기준에도 보면 행사성이나 축제에 대한 그런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아주 필수한 상황이 아닌 축제성, 행사성,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추경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이라는 것은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거대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년도 본 예산안이 좀 빈약하게 정비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추경의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는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도 뭐 행사성이나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지난 8대 의회에서 박형준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정파 논리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관행에 있었던 예산들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8대 시의회에서 반대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혹은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다 넣는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다수 저희 둘만 있는 이 시의회에서 추경을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 논리와 그리고 정치 논리가 함께 통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물가 급등으로 타격이 크다 보니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그 민생경제 안정 대책에도 1,725억 원이 추경으로 포함되었어요.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삭감을 하고 예산을 축소하겠다라고 한 기조 때문에 이 추경이 또 역대급으로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분야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지만은 안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을 두고 볼 때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경기 침체죠. 네. 지금 추경의 큰 틀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와 교육에 많이 비중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이나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단기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 추경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사평론가가 아니고 현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좀 큰 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추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해소해야 하고 민생 안정에 지금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님의 공약 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시민의 삶에 집중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시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